세 번의 도전 끝에 예.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그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이신데 어떻게 보면 험지로 분류되죠. 야당 쪽에 경기도 광주시라는 곳이. 그런데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세 번의 도전,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막판 역전을 당하셔가지고 또 상처도 참 크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쪽에서 거기로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고 포기를 하지 않으셨는 어떤 각오나 뭐 소신 같은 게 있으셨는지 그런 데서 궁금하거든요. 광주를 고집한 건 아니고요. 이제 김기태 선배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당 새 정당 만드는 일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 7월쯤에 7월 중순쯤인가 2007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김기태 선배가 이제 출마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분의 그 성품으로 볼 때 그 당시의 그 어떤 정치 환경이 본인이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마구 하는 것이 아마 그분 뜻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 출마 포기선을 했는데 아마 그날인가 그 다음날 당시에 이제 같이 그 경쟁을 하던 정동영 당시 이제 그 후보 예비 후보인가요? 정동영 그 저한테 이제 선배였는데 정동영 선배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안 하셨는데 김기태 선배가 이제 출마 포기를 하니까 바로 그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에 미안했던 부분도 있고 오랜 선배이고 가까운 분인데 독촉을 했던 그래서 저도 뭐 두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들은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돕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때는 정동영 선배가 후보가 되기 전입니다. 후보 경선부터 돕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역을 맡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주변을 보니까 경기도 광주가 어떤 지역이냐면 저 아주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패는 했지만 재선 의원을 지냈던 문학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은 아주 오랜 친구고 정말 가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남으로 지역구를 하남으로 옮기고 그 이전에 3표 차이로 떨어진 지역이 광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가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과거에 조직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도 늘 그 문학진 의원 선거운동 할 때도 친구들이 가서 도와주게 되기 때문에 낯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지역이고 우리 야권에는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선은 대선을 한번 치러보자 그 생각으로 대통령 선거, 그 정동영 대통령 선거에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지역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영전검색어, 소명위원회 영전검색어는 항상 김근태 전상위원님 계셔서 그 인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시작이나 뭐 특별하게 친하게 또 지내셨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은 그 70년대, 80년대에 그 학생운동을 하던 시민사회 재야운동하던 사람들에게는 김근태 선배는 일종의 그 거의 그 전설적인 인물이죠. 네, 그 당시에 전설이라기보다 상징적인. 근데 그 김근태 선배를 저도 처음 본 건 80년대에 들어가서 처음 봤는데 이 외모는 그야말로 샌님. 누가 봐도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할까. 그런데 그분의 어떤 그 생각 그 다음에 말 이것은 그 너무나 뚜렷해요. 정확하고. 그래서 그 김근태 선배를 따르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김근태 선배하고 장기표 선배라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김근태 선배를
80년대 초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그때그때 뭐 묻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김근태 선배가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대해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흔히 뭐냐면 격이 없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용어야 이제 김근태 선배라고 이렇게 하지만 항상 근태형입니다. 어디서 보든.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없는 모습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배들을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가는 모습이랄지, 그리고 항상 그 미래를 이야기하고 우리 이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미래, 그러니까 군사정권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이 땅이 좋아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늘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늘 같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한 번씩 만나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근태형의 특징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누구 부르는데 저한테는, 제가 그때 이제 이삭출판사 막 시작할 때인데 소사장, 저한테는 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소사장. 그렇게 이제 그 드문드문 보다가 이제 그래도 자주 보게 되는 건 국민정치연구회하고 이제 민평년 하면서, 민평년이 이제 주기적인 주례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꼭 나오셨죠. 6월 하시면서 그때 자주 보시진 않으셨지만 인상적인 추억들이 네.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근태 전 고문께서는 그 제야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당 쪽이라고 하죠. 그쪽 분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고 게 아마 비슷한 그런 감정이지 않나요? 제가 당선 후보에서 봤는데 동네 소규모 서점 살리기, 그리고 출판업계 유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 이제 출판계 문학이랄지 그 문화 전반에 관해서 어떻게든 활성화 시켜보자는 그런 걱정을 곁들인 이제 서로 의견 주고받는 일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자 이건 아닌데요.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 쪽만 두고 보자면 이제 아마 그 독자들은 사실은 깊은 이해가 없으실 거예요. 도서정가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도서정가제가 이렇게 시행되고 나서 그러면 책값을 그대로 받으니까 출판사가 좋아졌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출판사에서 보내는 그 서점에 보내는 공급률, 그러니까 공급 가격이 공급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게는 도서 정가제나 도서 그 책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전혀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유통하는 그 유통업체들, 특히 온라인 서점들이 큰 이익을 보는 건데, 최초 공급하는 출판사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금액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를 예, 그래서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책을 심하게는 공급 유통업체마다 다른데 정가의 30%부터, 그러니까 3,000원부터 7,000원까지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출판사는 가장 많이 받은 게 이제 7,000원이고 3,000원 이렇게 10,000원짜리 책을 이렇게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책을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팔리지 않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도서정가제가 확립이 된 다음에 그 공급률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서정가제가 완전 정가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작은 서점 살리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들춰보면서 책을 샀고,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한 책이거나 즐겨볼 수 있는 이런 책을 골랐는데, 지금은 서평이나 뭐 이런 거 정도 보고,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책을 주문하는 형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에는 아이들이 서점을 많이 찾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서점을 찾아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책 골라서 읽다가 보면 그 책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되죠. 이제 그 책 읽는 재미를 놓친 겁니다. 그 작은 서점이 없어지면서.
서점 공간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도서점까지가 확립되고 공급률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중소, 그러니까 지역의 작은 서점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서점을 찾아서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책도 보고 좋은 책 골라가면서 읽는, 그래서 책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떤 우리 아이들 학습 환경도 학습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방 서점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걸 다시 살리려면 뭔가 새로운 포맷으로, 새로운 틀의 서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방의 소도시의 작은 서점에 일종의 어떤 문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거기에서 작가와의 대화도 가능하겠지만, 작가가 아닌 그러니까 어떤 문인이나 필자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 대개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작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작은 서점 중심에서 일단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과학 서적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과학 선생님이 한번 날 잡아서 서점에 와가지고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른들, 독자들과 함께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 과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연극이라면 연극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공간이 가능해진다면 거기에서 저는 영화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30명이 볼 테니까 필름을 좀 주라,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도시에 가면 영화관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작지만 규모 있고 종합적인 문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서점도 살지만 출판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가 살 수 있다. 효율적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 개정안 이제 대표 발의하셨고, 당근 소감에서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강조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 소감에서는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어쩌면 가장 변화하지 않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번에는 뭔가 변화를 원했고, 그래서 저도 변화에 앞장서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실체를 어떻게 좀 발견을 하고 계신지, 그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다. 그게 저도 이제 제가 그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이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걸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큰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저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예를 들면 과거에, 물론 과거에 우리 지역의 정치인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과거에 우리 지역 정치인들 보면, 지역 출신 의원들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들,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지역에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쉬운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를 알리겠다. 지금 이제 당선되고 등원하고 나서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제가 국회에서 관련된 일을 하는 걸 전부 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지역 시민들은 이제 그것이 지금 오늘이 28일인가요? 그러면 이제 60일째 국회의원인데, 60일짜리. 근데 지역 시민들이 요즘 만나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 그래도 의원이 뭐 하는지. 그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시민들이 흔히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다 뭐 하는 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시민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걸 보면 한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전혀 제가 할 수 없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그렇지만 그런 일까지도 일단은 그분들 얘기를 듣고 가능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연결을 좀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지역에서는 약간 변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저도 우리 지역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변화가 안 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광주시가 시가 된 지가 15년이 좀 넘었는데 2배로 인구는 늘어났는데도
거의 그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도로나 무슨 교육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15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은 도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뭔가 변하지 않은 도시를 좀 변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큰 걸림돌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전체를 건드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리고 이제 몇몇 소외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 당시에 82년도에 제정할 때는 지방 균형 발전,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너무 집중이 되니까 수도권은 그만하고 지역으로 다른 걸 좀 보내자. 그래서 나중에 총량제 형식으로 수도권에는 공장은 몇 개 이상은 못 짓고 뭐 학교는 몇 개 이상 못 만들고 이런 식으로 총량제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 볼 때 이제 교통이나 어떤 입지적인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내에서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거의 그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광주시에는 인구가 32만인데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종합대학이 들어올 수 없는 5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광주처럼 학교 들어올 입지가 좋은 지역이 없어요. 더구나 이번 9월에 전철도 개통이 되는 데다가 땀도 넓고, 그런데도 과거 그 수정법에 묶여가지고 대학조차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일들, 이게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 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수정법 개정안의 큰 줄기는 불균형에 처한 그 수도권의 일부 소유 지역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피자는 그런 그 뜻에서 내가 나간 법인데, 그 부분을 계속 좀 진행할 것이고, 제가 이제 그 약속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모든 그 수정법이나 이런 것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팔당 상수원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팔당 상수원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수돗물을 거기서 가져오지 이런 정도 알고 계신데, 1974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그 팔당 수계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제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규제들이 계속 드러나서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한 12개 정도가 이제 중첩 규제를 받아요.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그 중첩 규제를 풀고 이런 것보다 그 이전에 지금 시민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팔당 상수원을 이루고 있는 팔당댐이 물이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의 1급수였는데 98년 조사에서 2급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2급수를 다시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12년까지 12조 원을 들였더라고요. 그런데도 12년에 조사해보니까 2급수. 다시 이제 15년부터 다시 그 1급수로 고치기 위해서 이제 약 5조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5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을 넣더라도 더 이상 팔당물은 1급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취수원으로서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 조금만 올라가면 지금 1000의 1급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단순히 규제를 풀자는 차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나마 그런 규제가 있었으니까 자연히 지켜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게 2,500만 시민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해제 차원보다는 우선 시민 건강 차원에서 상수원 부분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수도권이 좀 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원외 생활을, 그러니까 원외라는 건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각 정당의 각 단위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말하는데요. 의원이 아닌 사람들. 원외위원장 생활을 제가 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을 하는 동안 시민들과 함께 많은 그 지역의 어려움을 보고, 그리고 같이 화도 내고 분노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제가 현역으로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 시민들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가장 시급한 일부터 그리고 가능한 일부터 해나가는 게 우선 순서일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역국회의원에서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할 일은 저는 최근에 우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이제 누리과정 아이들의 비용 문제 그런 것 이제 중앙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사드가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줄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남북 관계가 풀어지는 건데 우리 경제 문제 어려워진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해야 될 그런 일은 좀 장기적으로 폭넓게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켜봐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은 그때그때 제 SNS를 저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 전해주시면 제가 잘 받들어서 일을 한번 우리 시민들 뜻에 받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저희도 가까이서 많이 응원과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정치, 국민들을 위한 정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을 만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한 소통 창구가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 night.